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면을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법선 벡터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법선 벡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평면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편의상 P0로 놔 보겠습니다. 요 그림에서도 이제 요 점을 P0라고 놨는데요. 자, 이렇게 평면 위에 놓이는 한 점을 P0로 놨을 때 이 P0를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P0를 지나는 이런 직선, P0를 지나는 이런 직선, P0를 지나는 이런 직선 등등등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직선들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직선들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 자, 이 그림상으로 이 빨간색 벡터를 생각해 보려는데요. 빨간색은 앞서 그렸던 이 회색 분필로 표시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하고 수직이 되는 벡터. 선생님 오른쪽 손바닥을 평면이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 점을 P0로 했을 때 이 손바닥 위에 그려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는 이 빨간색 분필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벡터를 이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색 벡터를 노멀 벡터라 얘기를 할 것이고, 노멀 벡터 이니셜을 따와서 우리는 앞으로 요 벡터를 n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요 그림상으로도 n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법선 벡터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평면에 있어서 평면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법선 벡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면의 방정식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나는 점의 좌표와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이 평면의 방향을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공간상의 한 점을 지나고 특정한 벡터랑 평행하게 되는 직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유사한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직선을 표시할 때는 방향 벡터랑 평행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와 같은 평면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이 법선 벡터랑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평면을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색칠해 놓은 이 그림이 평면의 일부분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평면 위에 놓이게 되는 한 점을 P0로 놨고요. 그 점의 좌표를 X0, Y0, Z0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칠한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노멀 벡터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N 벡터로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평면 위에 놓이는 또 다른 점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평면 위에 놓이는 또 다른 점을 P라 놓은 겁니다. 자, 요 점은 P0고 평면 위에 놓이는 꼭 아무데나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P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다음 같은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시점이 P0이고 종점이 P가 되는 벡터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파란색 벡터는요, 당연히 평면 위에 있는 벡터입니다. 마치 앞에서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얘기했다면 이 파란색 벡터는 손바닥 위에 있는 벡터고요. 그리고 빨간색 법선 벡터는 이렇게 손바닥하고 수직으로 되는 벡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멀 벡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점을 지나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동시에 수직이어야만 하니까 따라서 얘하고도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시점이 P0이고 종점이 P가 되는 이 파란색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우리는 이 A 벡터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A 벡터는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P0에서 출발을 해서 P까지 가는 벡터인데요.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점에서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으로의 위치 벡터를 빼면 돼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OP 벡터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OP 벡터는 시점이 O점이고 종점이 P로 가는 벡터를 R 벡터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이렇게 P0로 향하는 이 벡터를 R0 벡터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OP 벡터는 이제 노란색 이 그림사로 보면 알 수 있듯이 R 벡터가 되고 OP0 벡터는 보라색 R0 벡터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A 벡터는 R 벡터 마이너스 R0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이제 A 벡터와 그리고 빨간색 노멀 벡터는 그림을 잘 보세요.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이므로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내적이 제로여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벡터와 그리고 N 벡터의 내적은 분명히 제로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때 우리는 노멀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다라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주어져야 돼요. 지나는 점의 좌표와 그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N 벡터의 성분은 A, B, C라 놓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벡터, 여기는 이제 벡터 A고요. 이건 성분이라 보겠습니다. A 벡터는 보다시피 이렇게 표현되죠. R 마이너스 R0 그리고 이 벡터와 내적입니다. 이 벡터와 N 벡터의 내적은 제로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요 점은 평면이 어느 딱 위치에 있는, 얘는 고정되어 있지만 얘는 어느 한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지칭하는 벡터 R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좀 전개하면 내적은 덧셈 또는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합니다.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R과 N 벡터의 내적 마이너스 R0와 N 벡터의 내적은 제로이다라는 얘기고, 넘기면 R 벡터 내적 N 벡터와 R0 벡터 내적 N 벡터가 같다. 이걸 만족한다 해도 되고요. 이걸 만족한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 식 또는 요 식을 뭐라 얘기를 하냐면 평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한 점 P0를 지나고 그리고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 A, B, C로 주어지는 이 N 벡터가 법선 벡터였을 때 바로 얘는 이런 표현 방법을 평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요.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제 평면의 여기서도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매개변수 표현 방법은 쉽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또한 우리는 R 벡터 마이너스 R0인데요. R과 R0는 다 같이 시점이 원점이 되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의 성분은 종점의 좌표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는 이 R 벡터의 성분은 XYZ예요. XYZ 그리고 마이너스 R0는 X0, Y0, Z0였었죠. 그리고 내적 그리고 N 벡터의 성분은 A, B, C였었습니다. 자,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니까 X-X0, Y-Y0, Z-Z0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는 A, B, C가 됩니다.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와 벡터끼리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얘랑 뭐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나 얘하고 얘를 곱하나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 A, B, C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X-X0, B, Y-Y0, C, Z-Z0 이퀄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이 우리가 밑에다 쓸까요? 이퀄 0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얘를 이제 평면에 얘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한다면 얘는 평면의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평면의 벡터 방정식, 이거는 평면의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매개변수가 아니라
스칼라 방정식이라는 데 표현을 잘못했군요. 정정합니다. 요거는 벡터죠. 벡터를 써서 표시하고 얘는 성분을 썼으니까 다 이렇게 스칼라 값만 나와서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심코 선생님이 매개변수라 말을 잘못했네요. 정정합니다. 여기서 벡터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스칼라 방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표현 방법을 잘 익혀둬야 되는데요. 이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X 전개하니까 플러스 BY 전개하니까 CZ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X0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CZ0인데요. ABC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수값들이고 그리고 X0, Y0, Z0도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는 고정된 점의 좌표니까 상수예요. 따라서 이런 상수값들은 다 계산한 것을 편의상 D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D는 계산을 하면은 아까 요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 AX0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CZ0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어차피 상수라서 그냥 편의상 A, B, C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 D를 써서 표시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평면의 이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보면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Z 앞에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의 방향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요 1차 결합한 요 앞부분의 개수가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의 성분들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비례식의 분모에 있는 각각의 항들이 방향 벡터의 성분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ABC가 법선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됐죠?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의 표현 방법이 평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고 자,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이 표현 방법이 평면의 스칼라 방정식 표현 방법입니다. 벡터 방정식은 말 그대로 벡터 형태로 스칼라 방정식은 이제 스칼라 형태로 다시 표시한 거에 불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나는 점의 좌표가 2, 4, 마이너스이라는 얘기고 이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 노멀 벡터가 문제에서 2, 3, 4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은 앞서 얘기했었죠. 여기 보세요. 자, 요 괄호를 각각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A, B, C가 법선 벡터의 성분들을 나타내고요.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벡터 성분 A, B, C를 먼저 쓰면 되죠. A, 그리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X 좌표예요. 그리고 3, Y 마이너스 Y 좌표, 그리고 플러스 4, 그리고 Z 마이너스 Z 좌표예요. 여기 Z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이퀄 0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뭐 이걸 전개도 좋고 뭐 전개 안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뭐 전개해서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4예요. 4를 지워지고 마이너스 12 이퀄 0.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더하기 D 이퀄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 방정식 스칼라 표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벡터 표현보다는 스칼라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직선은 보통 대칭 방정식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평면은 이렇게 스칼라 방정식 표현을 즐겨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구했고요. 이 평면이 좌표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그리고 또한 개형을 그리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평면이 좌표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다 지우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축이라는 것은 이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구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Y하고 Z가 모두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Y하고 Z가 모두 다 제로 놓고 풀면은 넘기면 X는 2분의 10이니까 6이 나와요. X좌표가 6이라는 얘기니까 X축상에서는 Y좌표, Z좌표 제로거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y축상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0, z좌표가 0예요. x좌표가 0이고 z좌표가 0라고 놓고 푸니까는 요거 넘겨 나눠버리니까 y가 4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y축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4였고 z좌표 0였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z축과 만나는 점은 z축상의 특징은 x좌표 0, y좌표 0예요. 그래서 여기를 둘 다 0 놓고 푸니까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z는 3이군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6,0,0, 0,4,0, 0,0,3을 지나는 요 공간상의 요 좌표축 세 점을 지나는 이러한 평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평면의 일부분만 그린 거예요. 삼각형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요 세 점을 지나는 무한 평면인데요. 그냥 알기 쉽게 그 각각의 평면으로 절단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일반적인 현상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을까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음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z 이퀄 1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일 때 얘네들은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자, 보다시피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은 x의 1차식, y의 1차식, z의 1차식 문자가 3개가 있고 1차 결합 이퀄 0의 꼴은 전부 다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넘기면 이퀄 0이 되니까 1차 결합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이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평면은 x절편이 a, y절편이 b, z절편이 c가 되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절편이라는 얘기는 x축을 지나는 점이 a라는 얘기고 y절편은 y축을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y절편이 b, 그리고 z절편이라는 얘기는 z축을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z절편이 각각 c인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얘는 평면을 나타내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x 밑에 있는 숫자가 x축을 지나는 점이고요. y 밑에 있는 숫자가 바로 y축을 지나는 점, z 밑에 있는 숫자가 z축을 지나는 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1차 결합해서 이퀄 상수꼴 또는 0꼴로 되어 있을 때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인데요. A, B, C가 바로 각각 X절편, Y절편, Z절편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세 개를 연결한 이런 평면을 뜻하는 기호가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얘를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아까는 하나하나 다 답을 대입했는데요. 우변을 넘겨서 12로 넘기고 우변 1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우변 12로 넘기고 11로 나누면 여기는 6분의 x가 되고 12분의 3이니까 4분의 y가 되고 12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z 이퀄 1이 되죠. x절편 6, y절편 4, z절편 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제 4번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간상의 한 점을 지나고 그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제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점도 가르쳐주고 법선도 가르쳐주면 이제 충분히 푸는 방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 약간 변형을 줘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법선 벡터를 알려주지 않는 대신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약한 다음에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한 뒤에 이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백에다가 잘 적어 놓을까요? 노트에다 적어 놓든지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면이 지나는 점의 좌표와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알려주면 항상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법선 벡터를 가르쳐주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법선 벡터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같은 형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법선 벡터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예제 5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간상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공간상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가 편의상 P, 여기를 Q, 여기를 편의상 R로 했을 때 이와 같이 세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평면을 하나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PQR이 다 평면에 있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미 해결됐어요. P를 선택해도 좋고 Q를 선택해도 좋고 R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이제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요. 그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죠.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생각합니다. 이 벡터를 A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에서 R로 가는 벡터를 생각합니다. 이 벡터를 B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평면 위에 놓이는 벡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잘 보면 A 벡터, B 벡터는 동일 평면상에 있거든요. 앞서 법선 벡터는 뭐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평면 위에 놓이는 점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법선 벡터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노란색 A 벡터하고도 수직이어야 되고 초록색 B 벡터하고도 당연히 수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노멀 벡터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외적 벡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를 찾는 것은 A와 B의 외적 벡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노멀 벡터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표현 안에 자연스럽게 A 벡터를 찾고 B 벡터를 찾은 다음에 A와 B의 외적 벡터를 이용하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냥 그림상으로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을 쓰기 위해서 A, B 이렇게 했는데요. B 크로스 A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평면의 방정식은 우변 이퀄 0이니까 혹시라도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의 법선 벡터를 선택하게 되면 위쪽 방향의 성분이 A, B, C였다면 아래쪽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데요. 우변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크로스 B로 선택하든 B 크로스 A로 선택하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예문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한 직선과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 즉 직선과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자, 이렇게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과 한 직선을 품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이 직선이 뭐 어떻게 놓이든 간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점이 있다면 직선과 점을 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선이 주어지고 직선 바깥에 한 점이 있다면 이 두 개를 모두 품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법선 벡터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직선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직선은 대칭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대칭 방정식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 A분의 X-X0, B분의 Y-Y0, C분의 Z-Z0로 주어져 있더라 보고요. 요 점의 좌표 P1이라 하겠습니다. 얘가 X1, Y1, Z1으로 주어져 있더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죠. 그래서 분자를 0이라 놓고 풀면 X = X0, X = X0, Y = Y0, Z = Z0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 보고 그것을 P0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식의 분모에 있는 성분들은 곧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벡터는 평이동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서 표시한다면 이 벡터의 성분은 A, B, C라고 표시할 수 있죠. 자, 이제 편의상 이 벡터를 그냥 A 벡터라 할까요? 그냥 편의상 A 벡터라 하겠습니다. 이 방향 벡터를 A 벡터라고 성분은 A, B, C라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평면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P0로 봐도 좋고 P1으로 봐도 좋습니다.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는 두 개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법선 벡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법선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P0에서 P1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B1 벡터라 놓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잘 볼까요? A 벡터하고 B 벡터는 동일 평면상에 놓여 있고요.
P0가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을 지나고 이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이용하면은 노멀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멀 벡터도 그림을 보니까 이 파란색 A 벡터와 그리고 노란색 B 벡터의 외적 벡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AB하고 여기서 AB가 달라요. 얘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한 점을 시점으로 일치시켜 놓고 나서 A 벡터, B 벡터를 만들고 외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AB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하나가 A고 그리고 이 직선이 있는 점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 바깥에 있는 점으로 향하는 위치 벡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B를 나눴을 때 A 크로스 B를 이용하면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 크로스 A를 하면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면의 방정식은 이퀄 제로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우는 직선과 직선 바깥에 한 점을 이렇게 품고 있는 평면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도 잘 보세요.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볼까요?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예제 3번에서는 꼬여있는 두 직선을 생각했었죠. 꼬여있는 두 직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교차하는 직선을 생각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교차하는 직선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교차한다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합니다. 하나는 L1 직선, 하나는 L2 직선이 공간상에서 이렇게 교차한다나 볼까요? 그럼 서로 X자로 교차할 때 이 두 직선을 품는 평면 오직 하나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평면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 L1 직선에 이 직선이 이렇게 대칭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L1 직선이 지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얘처럼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L2 직선이 지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뭘로 할 것이냐면은 L1 직선이 분자 0이 되는 값이 지나는 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거 P1. L2 직선이 지나는 점이 여기 있다면 P2라 놓을까요? 이 점이랑 이 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아시겠죠? 교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L한 직선의 방향 벡터를 평이도시켜서 여기다 시점을 일치시켜 놓겠습니다. L한 직선의 방향 벡터를 편의상 A 벡터로 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L2 방향의 이쪽 방향의 방향 벡터의 성분들 있죠. 얘네들. 방향 벡터의 성분을 B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는요, 동일 평면상에 놓여 있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점도 역시 동일 평면상에 있으니까 벡터는 이제 평이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법선 벡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렇게 법선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초록색하고도 수직이고 파란색하고도 수직이 되는 걸 찾을 거예요. 여기도 다 수직이에요. 동시에 수직이 되는 거, 이것도 수직이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벡터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 벡터와 그리고 B 벡터의 외적으로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다 보다시피 외적 벡터예요. 근데 어떤 벡터를 가지고 외적을 만드는지를 그림을 보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굳이 더 설명한다면은 평행한 두 직선을 품는 평면도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닮았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 썼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L한 직선하고 L2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평행한 두 직선을 품는 평면도 오직 하나뿐이에요. 위에서 한 것처럼 L한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P1, L2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P2라 보겠습니다. 그럼 L한 직선의 방향 벡터를 A 벡터, 물론 L2 직선의 방향 벡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L2 직선의 방향 벡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P1에서 P2로 가는 요 벡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A하고 B는 동일 평면상에 놓이게 되고요. P1도 역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앞에 왼쪽에 2번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다 같이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법선 벡터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그림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그림을 보고 A와 B를 찾아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잘 익혀두세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은 이건데요.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또 다른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풀려는 예제 5번은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PQR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럼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OQ-OP로 표시할 수 있죠.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C점의 위치 벡터를 빼면 됩니다. Q점의 좌표는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은요. C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Q로 되는 위치 벡터는요. 꼭 종점의 좌표로 벡터의 성분을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3,-1,6이 되고요. OP 벡터의 성분은 1,3,2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결과적으로 쉽게 기억한다면 Q점의 좌표에서 P점의 좌표를 빼면 돼요. 종점의 좌표에서 C점의 좌표를 뺀다라고 기억해두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에서 1 빼니까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 6에서 2 빼니까는 4가 됐습니다. 자, 이제 A 벡터의 성분이 구해졌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B 벡터의 성분도 구할 수 있죠. P에서 R로 가는 벡터입니다. OR 벡터에서 OP 벡터를 빼겠습니다. R점의 좌표는 5,2,0이 될 것이고 P점의 좌표는 1,3,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에서 1 빼니까 4,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빨리 계산하려면 그냥 3에서 1 빼니까 2, 마이너스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4, 6에서 2 빼니까 4 바로 써도 돼요. 뭐 그냥 흐름을 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P에서 R로 가는 벡터가 B니까 R점의 좌표에서 P점의 좌표 빼니까 5에서 1 빼니까 4,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지나는 점의 좌표는 P점으로 선택해도 좋고 Q점으로 선택해도 좋고 R점으로 선택해도 좋으니까 점은 이미 3개나 주어져 있으니까 법선 벡터만 찾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N벡터를 생각합니다. N벡터를 생각하면은 N벡터는 I와 J와 N벡터는 앞서 여기 썼던 걸 다시 한번 쓰면 A 크로스 B를 계산하는 거고요. I와 J와 K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A 벡터의 성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4, 4 있고 B 벡터의 성분은 4, -1, -2 같이 됐어요. 우리 외적 벡터 충분히 앞에서 많이 계산해 왔으니까 그냥 외적 벡터 그냥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벡터를 이거 지워도 되죠? 2번 약간 지울게요. 외적 벡터를 빠르게 계산한 방법은 이제 바로 이렇게 암산해도 되는데요. 보충 설명한다면 요 4개를 옆에다 써요. 2-4, 4-1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부터 x자로 계산한 것이 제일 성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8이죠. 이렇게 한 걸 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8에서 플러스 4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자로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4, 16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4가 되네요. 16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니까 20이 됐습니다. 20.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서 또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x자로 계산한 게 제일 성분, 두 번째 x자로 한 것이 제2 성분, 세 번째 x로 한 것이 제3 성분이에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 4, 16이니까 14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빨간색 노멀 벡터를 구했는데요. 잘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2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2로 묶어내면 6, 10, 7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때 12, 20, 14로 써도 좋은데요. 어차피 비례하니까 얘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6, 17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합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3개 중에 아무나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6, x-1 그리고 플러스 10, y-3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적었죠, 여러분들?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6, 1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z-2예요. 이퀄 0.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정돈해 볼까요? 6x 플러스 10y 플러스 7z하고 넘기면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7이 14예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이군요.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P라는 점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Q라는 점을 이용하면 여기가 달라지죠. 3,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라서 이렇게 나올까요? 싶을 텐데요. 실제로 다 전개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R점을 대입하면 여기 X-5, Y-2, Z-0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역시 다 전개해서 풀면 방정식의 표현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여기 2의 배수를 묶어내고 이걸로 계산했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돼요. 12, 20, 14로 해도 어차피 우변형이잖아요. 약분해버리면 돼요. 그건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간명하게 배수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가장 적은 이 방향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어서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지는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면의 방정식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방정식이 평면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우리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구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동시에 평면 위에 있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동시에 평면 위에 있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직선의 매개방정식 표현이잖아요. X도 T로, Y도 T로, Z도 T로 표현되는데요. 얘네들을 어차피 평면의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고 Y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고 Z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18이 나오게 되는 T의 값을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자, 푸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동시에 평면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X 이퀄 2 더하기 3T를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 대입합니다. 4X 대신에 2 더하기 3T 그 다음에 5Y죠. Y 대신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Z 대신에 5 플러스 T예요. 자, 이렇게 X좌표, Y좌표, Z좌표를 평면의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T를 찾아내야 됩니다. 전기를 할까요? 8 플러스 3, 4, 12T 마이너스 4, 5, 20T 그리고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T 이퀄 18이에요. 정돈해 볼까요? 자, 이제 요거 다 계산해 보면은 요거 10T인데요. 마이너스 20이니까 10T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T가 됐네요.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죠.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이게 20이에요. 정돈해 보니까 T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가 구해졌으니까 저 매개방정식, 직선에 대한 매개방정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점의 좌표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X좌표, Y좌표, Z좌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T를 주어진 저 직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X는 이퀄 2 플러스 3T니까 2 플러스 3T 여기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X좌표 마이너스 4, Y좌표, Z좌표 구합니다. Y좌표는 마이너스 4T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라니까 플러스 8이 나오는군요. Z좌표는 5 플러스 T예요. 5에서 5 플러스 T니까 여기다 5를 더하면 3이 나오는군요. 따라서 점의 좌표를 X, Y, Z라 쓴다면 그 점의 좌표는 X좌표 마이너스 4, Y좌표 8, Z좌표 3이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관통하는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공통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그림은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이번에는 두 개의 평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평면 그리고 두 번째 평면이 이렇게 만약에 평행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알파, 그냥 편의상 평면을 알파, 베타로 놓아 볼게요. 첫 번째 평면과 두 번째 평면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편의상 N1이라 해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들처럼.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편의상 N2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잘 볼까요?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면 사선 두 줄 그어서 표시합니다. 만약에 두 개의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면은 우리는 법선 벡터가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할 때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선생님 손바닥으로 두 개의 평면을 표시한다 보겠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이 알파, 그리고 이 빨간색 분필이 N1, 왼쪽 손바닥이 베타, 이 보라색 분필이 N2라 한다면 두 평면이 평행하면 보다시피 법선 벡터도 평행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N1 벡터하고 그리고 N2 벡터가 같이
평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두 평면이 평행하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직이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평면이 만나고 있어요. 한 평면을 알파, 한 평면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알파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N1이라 놓겠습니다. 베타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N2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잘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두 평면이 평행할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 이 나와 있는 이거는 두 평면이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도 아닌 그냥 임으로 이렇게 만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이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잘 보세요. 빨간색하고 보라색도 결국은 수직이죠. 그래서 N1 벡터와 N2 벡터도 역시 수직이어야겠구나. 기억하기도 좋네요. 두 평면이 평행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고,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수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행하거나 수직일 경우는 해결이 됐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냥 여기다 그림을 따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평면이 알파고 얘가 베타라 볼게요.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이 있겠죠.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로 놓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사이각이 세타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란 평면의 법선 벡터가 N1이고 베타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N2라 했을 때, 자,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을 구해보려고 해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면은 옆에서 바라볼 때 이 알파란 평면은 마치 직선처럼 보이겠군요. 또 옆에서 바라보면은 요 베타란 평면도 마치 직선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 요 사이각이 세타였어요. 이제 우리는 알파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N1이에요. 그리고 베타란 평면의 법선 벡터 여기 있는데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이것이 N2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잘 볼까요? 이 보라색 N2 벡터는 베타랑 수직입니다. 빨간색 N1 벡터는 알파랑 수직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는 요 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각과 요 각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 각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요 각을 하얀색으로 할게요. 요 각을, 여기를 알파 베타 다른 용도로 썼군요. 그럼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할까요? 세타1, 세타2로 놓아볼게요. 세타1, 세타2로 놓아볼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고요. 세타2하고 세타를 더해도 90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세타1과 세타2는 얘가 직각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요. 또한 빨간색하고 알파라는 직선을 놓고 본다면 세타2하고 세타를 더하면 90도니까 그러면은 이 세타2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세타1과 세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이루는 사이각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내적을 배웠었죠. 내적을 배워서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사이각 세타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이루는 사이각과 같아요. 두 평면에 같다는 얘기예요. 법선 벡터가 이루는 N1, N2 법선 벡터 사이각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평면의 사이각 세타를 구하시라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세타와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구하는 문제는 내적 단어로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익각의 코사인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평면에 이루는 사익각 구하시려면 두 평면의 법선 벡터에 이루는 사익각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 구별 없이 갈게요. n1 벡터와 n2 벡터의 내적을 n1의 크기와 n2의 크기로 나누면은 자연스럽게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익각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여기를 우리가 공통교선이라 합니다. 이 그림선을 보면 얘가 공통교선이고요. 이 그림선을 보면 얘가 공통교선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공통교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는 n1 벡터 여기다 평행이동시켜서 볼게요. n1 벡터, n2 벡터를 여기다 평행이동시켜서 볼게요. 그러면 자, 이 n1과 그 보라색 n2 벡터, 물론 여기는 좀 수직이고 얘네들은 수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공통교선은 공간상의 직선이거든요. 그 공통교선을 나타내려면 지나는 점의 좌표와 이 초록색 직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되는 벡터가 필요합니다. 얘가 방향 벡터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두 평면의 공통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지나는 점의 좌표는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평면의 이 보라색과 빨간색의 외적 벡터, 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은 비례식이니까 분모가 만약에 모두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고 또 마이너스라면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비례관계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방향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두 평면의 공통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평면의 법선 벡터들끼리 외적을 하면 일로 하든 즉 n1 크로스 l2로 하든 n2 크로스 n1을 하든 간에 바로 그 방향 벡터는 바로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평면의 사익각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평면의 사익각을 구하는 것은 여기 설명해놨죠. 두 평면의 사익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사익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평면 앞에 법선 벡터는 XYZ 앞에 개수니까 1, 1, 1이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앞에 개수니까 1, 마이너스 2, 3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편해서 n1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1, 1, 1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라 한다면 1, 마이너스 2, 3입니다. 1, 마이너스 2, 3이에요. 자, 이제 뭐 순서상으로 써나 꺾기교로 써나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n1과 n2가 각각 첫 번째 평면과 두 번째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나타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익각을 세타로 놓는다면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n1과 n2의 내적입니다.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고 n1 벡터의 크기는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3, n2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루트 14가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정도를 다시 해볼까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곱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3, 1은 3, 3, 42, 52가 되겠네요. 42가 되죠. 3일에서 3, 40이니까 42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계산하면 4에서 2 빼니까 2가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리화를 해도 좋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각이라고 얘기를 했지 코사인 세타라 말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세타를 구하려면 아크 코사인이라고 답을 표시하면 됩니다. 책에는 아마 저자가 이거를 각을 계산해 놨을 텐데요. 우리는 특별한 계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이들 두 평면의 교선 L에 관한 대칭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칭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비례식 관계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평면의 교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n1과 n2의 외적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N1과 N2의 외적 벡터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1과 N2의 외적 또는 N2와 N1의 외적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I와 J와 K가 됐고요. N1 벡터의 성분은 1, 1, 1, N2 벡터의 성분은 1, 마이너스 2, 3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외적 벡터는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암산을 다 가능할 텐데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X자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사이너스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3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X자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가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우리가 구하려는 두 평면의 교선에 대한 직선의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이 좌표는요,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거 원래 부정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직선이 있는 점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다 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점을 찾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x 대신에 100 넣으면 1이 나오죠. 100 넣으면 1이 나오니까 교점의 좌표는 교점은 100이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나 하나만 있으면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대칭 방정식은 자, 얘네들이 바로 방향수를 나타내죠. 5분의 x-1 이퀄 마이너스 2분의 y-0 이퀄 마이너스 3분의 z-0 편에서 이렇게 썼어요. 대칭 방정식을 표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살펴본다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는 교재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 바로 얘가 지금 구하고자 했던 이 직선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 표시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증명도 하고 그리고 계산도 하시오 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왕별 표시해 놓고 잘 기억해 둡시다. 점 P1에서, 점 P1은 평면 바깥에 있는 한 점이에요. 평면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제로라 했을 때 평면까지의 최단거리,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d라 쓴 거예요. 최단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워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d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내적 단원에서 했던 우리는 그 스칼라 정사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림을 잘 볼까요? 우리의 관심은 평면이 하나 있고요. 평면 바깥에 한 점이 있을 때 평면에는 최단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때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는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배웠죠.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의 성분은 이 평면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이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죠. 이 평면 위에 놓이는 점의 좌표 무수히 많습니다. 아무나 하나 선택하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100 이렇게 넣는다든지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P0라는 점을 우리가 편의상 P0는 성분이 X0, X0, Y0, Z0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바깥에 있는 한 점은 P1, X1, Y1, Z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P0에서 시작해서 P1으로 향하는 벡터, 즉 P0에서 P1으로 향하는 벡터를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B벡터로 놓은 것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B벡터는, 자,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OP1 벡터 마이너스 OP0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OP1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니까 종점의 좌표로 표시하면 되죠. P1의 좌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니까 종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되고, 벡터와 벡터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x1-x0, y1-y0, z1-z0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B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뭘 했었냐면 정사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벡터 정사형이라는 것도 배우고 스칼라 정사형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자, 이 B벡터를 N벡터 위로 스칼라 정상을 내리면 스칼라 정상에는 그 크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D가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정상을 계산하도록 하지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컴포넌트, 컴프 이렇게 썼잖아요. 이 벡터를 N벡터 위로, B벡터를 N벡터 위로 스칼라 정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B벡터를 N벡터 위로 스칼라 정상을 내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N벡터의 크기 분의 B벡터와 N벡터의 내적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 각은 세타로 놓은 거고요. 자, 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거든요. 자, 요까지 이해됐죠? 자, 요걸 계산합니다. N벡터의 크기니까 N벡터의 성분은 이거예요.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그리고 내적이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적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 그림사로 보면 이 세타가 예각이라면 내적은 원래 두 개의 벡터의 각각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림사로 보면 예각이니까 뭐 굳이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지요. 그러나 둔각이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거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거리 디스턴스는 결과적으로 그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즉 여기다가 이미 크기니까 여기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정상의 크기가 거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B와 N은 내적입니다. B는 이거고 N은 A, B, C예요. 자,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내적이라 해도 되고 이거와 이거의 내적이라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절대값이 있고요. 자, 내적은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죠. A, X1 마이너스 X0 플러스 B, Y1 마이너스 Y0 그리고 플러스 C, Z1 마이너스 Z0 절대값 이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 다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다 풀어서 써보면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하나하나 전개하니까 AX1 그리고 플러스 BY1 플러스 CZ1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AX0 그리고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묶어냅시다. BY0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CZ0인데 넘어가니까 CZ0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점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면 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평면의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니까 x 대신에 x0, y 대신에 y0, z 대신에 z0를 대입하면 이거 만족해야 돼요. 이걸 왜 써놨냐면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있죠. 요거를 모두 우변을 이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근데 그게 D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D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써보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거리니까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앞으로도 자주 쓸 거예요.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평면에는 최단거리 구하는 공식은 즐겨 사용하게 될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과 평면은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평면 앞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즉 법선 벡터의 크기를 계산한 거거든요. 법선 벡터의 크기.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z 대신에 z1을 대입하고 바로 절대값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0 아닙니까? 할지 몰라도 0 아니에요. 평면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0이 맞지만 얘는 평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절대 0이 아니거든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하기는 그렇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예제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한 게 이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 예제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평면이 뭐 알파, 이 평면이 뭐 베타라 합시다. 자, 이때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항상 평면 사이의 거리는요, 평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두 평면이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언젠가 만나게 돼서 거리를 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상의 거리를 항상 평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그럼 평면 사이에 그 두 평면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평면이 평행할 필요적 무조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말로 법선 벡터가 평행한지 볼까요? 5, 1, 마이너스 1이 이 아래쪽 편의상 여기라 봅시다. 이 평면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n한 벡터를 하겠습니다. n한 벡터의 성분이 5,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n2 벡터, 이 n2 벡터의 성분이 이 앞에 개수들이거든요. 10, 2, 마이너스인데요. 잘 보세요. 서로 비례하잖아요.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면요. 당연히 법선 벡터끼리도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두 배 한 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행한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 두 평면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다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편의상 위에 있는 게 요거고 아래에 있는 게 이거라 본다면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은 뭐냐면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평면 바깥에 한 점이 있으면 거리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밑에 있는 평면은 5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퀄 1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평면의 방정식과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거리를 구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야 돼요. 이퀄 제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공식 자체를 쓰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가 여기 D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넘겨야지 되니까 항상 그 점만 신경 써야 돼요. 마이너스 이퀄 제로 이렇게 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위에 평면의 방정식에서 뭐가 필요하면 되냐면 점만 하나 찾으면 돼요. 자, 우리는 요 위에 평면상에서 점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하면은요. 아무나 대입해도 돼요. 우리 알기 쉽게 x 대신에 2분의 1, y 대신 0, z 대신 0을 대입합시다. 여기 2분의 1, 0, 0 다른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무나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자,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 5가 되고 0, 0을 대입하니까 5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0, 0은 이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평면은 이거고 위에 있는 평면 사이의 점은 이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지요.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 앞에 개수들의 그 거리를 D라 한다면 D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평면의 법선 벡터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루트 5, 25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절대값 그리고 이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1, y 대신에 0, z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5가 되죠. 나머지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돼요. 이게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이거 25, 27, 루트 27이군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2, 2분의 5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3. 절대값 지어봤자 2분의 3이네요.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하니까 2 루트 27분의 3.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에다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거리 D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건대요. 항상 두 평면이 평행할 때만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으면 교차하는 점이 생기니까 그때는 절대로 거리를 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공식을 응용하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끝부분에 살펴봤던 꼬여있는 두 직선이 있었죠. 이 꼬여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꼬여있는 두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꼬여있는 두 직선상의 거리라는 말의 의미는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즉 위에 직선하고 아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수선의 발을 내린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꼬여있는 두 직선상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직선을 품고 있는 한 평면과 아래 직선을 품고 있는 한 평면, 이 두 개의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편의상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이 알파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직선을 편의상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초록색 직선이 바로 얘를 나타낸다고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요 매개 변수를 각각 0이라 놓고 풀면은
바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t가 0일 때 x가 1, y가 마이너스 2, z가 4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그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 4 이와 같이 됐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벡터 평이동 시킬 수 있으니까 요 점에다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자, 요 방향 벡터를 편의상 A 벡터를 한다면 A 벡터의 성분은 바로 매개 변수 t 앞에 있는 개수들입니다. 자, 이제 t 앞의 개수 1, 그리고 여기 t 앞의 개수가 3이고요. t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3, 마이너스 1이 A 벡터의 성분을 나타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아래에 있는 벡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요 직선은, 요 아래에 있는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이 베타라 보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직선은 편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겠죠. 노란색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매개 변수를 0이라 놓고 풀면 됩니다. S 대신에 0이라 놓으면 X좌표 0, Y좌표 3, Z좌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우리는 이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편의상 B라 놓아 보겠습니다. B라 한다면 B는 S 앞의 개수 2, 1, 4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 1, 4가 바로 이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초록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이 서로 꼬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직선을 품고 있는 이 두 개의 평면을 생각하려고 하고요. 앞에 예제 9번에서 푼 것처럼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꼬여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아래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지나는 점의 좌표와 그리고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필요한데요. 특별하게 법선 벡터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법선 벡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면은 우리는 이 파란색 A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아래 평면 베타 위에다가 그대로 포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평행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개의 벡터는 같으니까요. 자, 요 A 벡터랑 요 A 벡터가 같은 벡터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A 벡터와 보라색 B 벡터는 동일 평면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평면 위에 놓이는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바로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노멀 벡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노멀 벡터는 이미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노멀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래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법선 벡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평면 베타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노멀 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노멀 벡터는 A와 B의 외적 벡터를 구하죠. A하고 B의 외적 벡터입니다. 자, 이제 I와 J와 K가 있고요. 그리고 A 벡터의 성분은 요 파란색 벡터의 성분은 1, 3, 마이너스 1이에요. 1, 3, 마이너스 1이고 보라색 벡터의 성분은 2, 1, 4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4개를 옆에다 가지런히 쓰고요. 두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X자로 계산해서 성분을 표시하면 외적 벡터를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볼까요? 1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3이 됐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바로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자,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법선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베타라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 그리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0 그리고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3 그리고 마이너스 5 z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군요. 이퀄 제로입니다.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z가 되고요. 전개하면 0이죠. 하나만 하고요. 이렇게 하면 3, 6, 1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의 15 플러스 3입니다.
3, 6, 18, 마이너스 15에서 3이 나왔어요. 요 앞에 건 0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평면의 방정식이 구해졌는데요. 위쪽에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예제 9번에서 본 것처럼 두 평면을 평행할 때 아래 평면의 방정식이 필요했었죠. 위에 평면에서는 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알파란 평면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알파란 평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 초록색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이 알파이기 때문에 초록색 직선이 지나는 점을 당연히 알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꼬여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이 평면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모는 이 법선 벡터의 크기죠.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13,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6, 12, 그리고 z 대신에 4를 대입합니다. 4, 5, 20, 플러스 3이에요. 그대로 1, 마이너스 2, 4를 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에다가 36을 더하면 5, 1을 더하면 6, 205에다가 20을 더하니까 230이군요. 루트 230이 됐고요. 자, 분자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25예요. 25에서 20을 빼니까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됐네요. 따로 이제 유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꼬여있는 두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각각 꼬여있는 직선을 모두 품고 있는 평행한 평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즉 예제 9번과 앞에서 배웠던 예제 8번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꼬여있는 두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시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 문제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앞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간상의 직선과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절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저 뒤에 가서 우리가 편도함수라든가 또는 다중적분을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요.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5절 공간상의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